지난 11일 우리 군이 일본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와 관련한 방어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우리 군이 최신 전략자산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문건에 독도 침공 시나리오 문건을 포함시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독도 방어훈련조차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일본을 훈련 목적에 명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건이 실제 작전 계획과 관련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군 당국은 실제 작계와 관련이 없다며 내부 참고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관심은 일본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에 주목됐습니다. 이 독도 침공 시나리오는 자위대 출신의 무기연구가 마타카 사토시가 2012년 한 일본 잡지에 기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이전부터 독도 침공에 대한 발톱을 드러내왔습니다. 이보다 수년 전인 2009년 일본 육상제의대 간부인 다카이 미스오는 일본 유력 군사전문지인 군지 켄슈에 다케시마 포폭격 작전은 가능한가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인의 혼내가 담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독도 공격 계획은 군사문제 문해안의 황당무계한 공상이 아니다라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방의 기본 방침과 방어의 본령을 재검토하고 군 관련기관은 독도와 관련한 부대 배치 등 국방체제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독도 공격 시나리오는 구체적이고도 치밀했습니다. 그는 독도 공격은 F2 전투기 4대, F-15J 전투기 40대와 전자전기 4대로 구성된 편대의 기습 공격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일본이 자랑하는 127mm 함포로 무장한 호위함 4척에서 6척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투기 공격으로 독도의 한국군 시설을 파괴한 다음 1개소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잠수함으로 상륙시켜야 한다면서 이런 특수작전은 자위대가 현재 보유한 능력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함정들은 독도 인근 해역에 도달하기 전 사전 정기한 한국의 해공군에 노출돼 공격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한 육상자위대가 독도 공격에는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토리현의 산인에 배치된 육상자위대 부대는 기지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독도를 공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화포는 구구식 자주유탄포입니다. 구구식 자주유탄포는 사정거리가 40km를 넘지 못해 독도 포격은 엄두도 못 내고 헬기 전력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대지 공격에 유효한 2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로켓탄을 탑재한 AH-64D 아파치 헬기, AH-1S 코브라 헬기도 항속거리가 최대 150k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독도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출격한다 해도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다카이 전 교관은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독도를 탈환하는 대신 대마도를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한국이 대마도를 점령한다면 대규모 국지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독도를 잃게 된다면 대마도를 점령해 거래 조건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국군은 해공군 해병대 전력을 동원해 대마도를 기습할 것이고 혼슈나 규슈로부터 증원군이 오기 전까지 주요 지역을 점령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남부에서 시누크 수송 헬기 5대에 분승한 공중기동부대 1계중대가 출동합니다. 이들은 대마도 공항의 강하에 거점을 확보하고 해공군 등 후속부대가 들어와 작전에 돌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동시에 AH-1 코브라 헬기가 대마도 안의 자위대 주둔지, 레이더, 통신시설 등을 공격해 파괴합니다. 그리고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는 서일본 일대의 스이기, 유타바루, 고마스 등 공군기지, 사세보, 마이즈루 등 해군기지, 지대공 미사일 진지 등 핵심 시설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해군의 잠수함들은 사세보, 마이즈루, 관문해협 등의 기뢰를 부설하고 해상자위대 함대의 출격을 원천 봉쇄해 해상 교통 차단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포항 또는 진해에서 출동태세를 갖춘 약 1,600명의 해병대원과 70대의 전차가 독도라는 독도형 강습함과 전차 양육함 3척에 분승해 대마도에 기습적으로 상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군은 전차,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박격포, 중화기 등을 배치하면서 진지 강화에 성공합니다. 다카이 전 교관은 대마도의 육상자위대 전력은 한국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1계중대에 불과한 육상자위대 소속 스시마 경비대는
산악지대로 후퇴해 규슈로부터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산발적인 유격전또는 지구전으로 버텨나가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스시마 경비대가 이런 양상의 기습을 당했다면 치명적인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다카이 전 교관은 한국군은 육상전력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도 침공에 적합한 특수부대, 해병 타단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 동원체제가 잘 갖춰져 육해공 인력 보충이 원활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미국산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테킴스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순항미사일 현무3B를 실전에 배치했다면서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경계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군이 대마도 침공을 한다면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에이테킴스로 고토 열도, 이키, 쓰시마 등을 공격하고 현무3B 순항미사일로는 오키나와 본도, 시코쿠와 혼슈의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등을 전방위로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사시 한국군과 교전을 벌일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는 2개 사단, 1개 혼성단 등 약 2만 명을 넘지 않고 있고, 그 전력도 규슈와 오키나와 본도에 걸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카이 전 교관은 호위함과 잠수함은 한국 해군보다 질적으로 우세하다고 하나 대비 태세가 불리하다며, 장대한 열도에 각 기지에 분산돼 별도의 해역의 바다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전장 해역으로 집중해 투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F-15J도 일본 열도 각지에 분산돼 에이테킴스와 현무3B의 공격을 받으면 한 곳으로 모으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은 한일 간의 분쟁을 방치할 수 없을 것이고 유엔 안보리에서 전쟁의 종결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한일 쌍방과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양국의 분쟁에 직접 군사를 개입해 수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침공한다면 열도는 쑥대밭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시 방위상은 다케시마와 관련해 일본 측이 군사적 위협을 높이려고 한다고 한국 측이 인식하고 있다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역시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놓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논평을 내고 전범국인 일본이 독도 관련 자료들을 날조해내며 재침 책동에 미쳐 날뛰는 것은 악독한 식민지 통치로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입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에 파렴치한 날강도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일본이 자위대 무력 질량적 증대와 함께 파렴치한 독도 강탈 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것은 재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며 선조들이 물려준 살부치와도 같은 땅을 또다시 찬탈하려 드는 섬나라 족속들의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을 향해 천년 숙적이라고 지목하고 일본 반동들은 날 강도적인 영토 강탈 책동이 초래할 재앙을 똑똑히 알고 분별 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취지의 행사 세이프 포럼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이었지만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인텔 라자 코드리 수석 부사장이 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삼성전자와 인텔의 협력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드리 부사장은 작년 4월에 용인의 기흥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었고 올해에는 세이프 포럼에 참여를 함으로써 삼성전자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텔은 최근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위상이 예전 같지 않죠. 어느 정도의 선택과 집중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 인텔은 CPU를 중심으로 설계와 공정을 모두 하는 이 올라운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었지만 10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 진입에 명백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7나노를 활용한 CPU 제품 출시를 공식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7나노부터는 다른 파운드리 기업의 생산을 맡기는 위탁 생산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또한 낸드 메모리를 생산하던 메모리 사업부를 SK 하이닉스에 10조 원에 매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인텔이 공정이나 이 부가적인 메모리 사업 등을 포기하고 CPU 전문 기업으로서 이 종합 반도체 기업에서 팹리스 기업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인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면 AMD를 꼽을 수가 있겠죠. AMD는 일찌감치 TSMC와 손을 잡았고 TSMC를 통해서 7나노 CPU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출시를 해왔었고, TSMC가 올해를 기점으로 5나노 공정을 본격화했기 때문에 5나노 공정 기반 CPU 출시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AMD는 또한 경쟁사인 자일링스를 40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또 한 번 업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 자일링스는 자동차나 항공기, 스텔스 전투기, 무선 통신 장비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설계를 바꿀 수 있는 이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이 특징적이죠. PC, 게임용 콘솔 등을 주로 하고 있는 AMD가 이 사업 범위,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앞으로는 5G 통신 장비 시장이 크게 확대될 텐데, 이 삼성전자나 에릭슨, 노키아 등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납품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텔을 추격하는 AMD의 기세는 정말 매섭죠. 이 TSMC는 AMD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애플 등과 광범위한 계약을 맺고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리드 타임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텔의 이 많은 대규모 주문량을 TSMC에 모두 할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경쟁 기업인 AMD가 TSMC와 이미 손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텔이 삼성전자의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으로는 비용적으로 TSMC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겠고, 원하는 시점에 제품을 제때 공급할 가능성이 높고, 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5나노 공정 제품의 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TSMC와의 간극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AP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퀄컴이 삼성전자에 이 플래그십 제품인 스냅드래곤 875 생산을 맡긴 바 있었죠. IBM 역시 서버용 CPU를 이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처럼 많은 톱 클래스 기업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도 신뢰감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이 전략적으로 인텔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많은 부분 일감을 주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텔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기술력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은 분명하고, 분명 현재 파운드리는 TSMC가 압도적인 1위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맞고,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표현이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나노 제품 생산 공정에서 틀림없이 눈에 띄는 발전이 있고, 특히 3나노 공정부터는 이 GAA 공정을 본격적으로 돌입할 텐데, 해당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서 충분히 반전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사실 이 파운드리라는 것이 여러 국가 간의 지정학적 요인, 정치적인 부분도 엮여 있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5나노 이하 공정에서 필수적인 장비가 EUV 노광 장비인데, 해당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죠. 삼성전자와 TSMC가 경쟁을 하고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캐파를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EUV 기기에 대한 니즈도 커졌습니다. 이 EUV 장비는 이 장비 한 대에만 가격이 2천억 정도예요. 그만큼 모든 최신 기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생산되는 개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생산되는 대수는 30대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장비를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당연히 이후 경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생산된 부분이 대부분 TSMC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최근 긴급하게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의 ASML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지는 아직은 물음표입니다만, 이 장비를 구하는 것 자체에도 분명히 리스크, 불확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EUV 장비를 또 간절하게 원하는 기업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중국의 SMIC입니다. 그러나 ASML은 이 중국의 SMIC가 아무리 비싼 값을 불러도 장비를 팔 수가 없어요.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ASML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ASML이 이렇게
TSMC에게 EUV 장비를 상당 부분 몰아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중간 과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TSMC가 최근 미국 애리조나에 5나노 공정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그리고 TSMC는 이 EUV 장비 개발부터 어느 정도 ASML과 교감을 해왔었죠. 이러한 신뢰 관계들이 기반이 되어 있고, 어쨌든 TSMC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잘 나가고 있으니 ASML이 TSMC에게 판매를 원하는 이 개연성은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EUV 장비에 들어가는 이 첨단 최신 부품들은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EUV 장비 확보에는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까지 얽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물론 그동안 해왔던 것 이상으로 분명 잘해야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가적인 좀 정부의 지원, 서포트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긍정적인 역할을 정말 기대해 보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이 미국 정부가 그간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에 대한 초강경한 입장에서 조금은 누그러든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5G 사업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라면 판매 허가를 내어주고 있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판매 허가는 기본적으로 불허를 원칙으로 하지만 화웨이의 5G 사업과 관계가 없다면 판매 허가가 가능한 쪽으로 미국 상무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국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었고, 일본의 소니 역시 화웨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공급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서 미국은 자국 기업인 인텔과 AMD에 이 반도체 공급 허가를 내어준 바 있었죠. 스마트폰용 제품은 아니었고 노트북용 프로세서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 이어서 제3의 국가들 기업에서도 이 화웨이의 5G 최신 기술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공급을 허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미국의 메시지, 그 입장은 간결하다고 볼 수가 있죠. 화웨이를 단순한 스마트폰 제조 기업에 머물도록 하겠다는 것, 너희가 중국 이 내수 기업으로 그냥 활동을 하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5G에서 화웨이 장비들의 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미국은 극도로 경계하고 있고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조 변화에 따라서 한국 삼성전자나 퀄컴, 미디어텍 등의 이 모바일 AP 제조 업체들도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라이센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면 또 당장